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모르던 시대,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딛는 순간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찾은 사건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대격변의 시작이었죠. 유럽인들에게 이곳은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황금이 쏟아지는 기회의 땅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수만 년 동안 터전을 지켜온 원주민들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지구 반대편까지 이틀 안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초강대국 미국이 사실은 거대한 도박과도 같은 탐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나면 역사가 얼마나 기묘한지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황무지에서 일어나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주 먼 옛날 빙하기 시절에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이 얼음길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아시아의 인류가 베링 해협을 건너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인데 콜럼버스의 도착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약탈과 개척을 목적으로 이 땅에 몰려들면서 평화로웠던 대륙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죠. 1607년 영국이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는 최초의 영구 정착지를 세우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온 사람들의 목적은 다양했는데요.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왔고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영국 본토의 지독한 종교적 탄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청교도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이들은 처음에 네덜란드로 피신하여 정착하려 했지만 그곳의 생활 환경도 너무나 비참하고 고달팠기 때문에 결국 1620년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향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는 빚 때문에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영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조지아주가 개척되기도 했고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까지 합쳐지면서 아메리카는 민족의 전시장처럼 변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가져온 낯선 전염병과 잔인한 학살로 인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죠. 유럽 국가들은 원주민들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하며 식민지를 무섭게 넓혀갔는데 영국은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버지니아에서 조지아에 이르는 13개의 거대한 식민지 거점을 구축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만 아메리카를 노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프랑스도 북아메리카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영토가 확장될수록 라이벌이었던 두 나라의 갈등은 극에 달했죠. 결국 이들은 북아메리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대규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유럽 본토에서 벌어지던 대립과 맞물려 이른바 7년 전쟁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국제전으로 확산되었는데 학자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영국은 프랑스의 식민지를 대부분 빼앗으며 북아메리카의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대영 제국이라는 위대한 명성을 전 세계에 떨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랜 전쟁 기간 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영국의 국가 재정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악화되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영국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아메리카 식민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죠. 1765년 인지세법을 시작으로 각종 세금이 식민지에 부과되었는데 문제는 이 세금을 정할 때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식민지 주민들은 본국으로부터 차별을 당하며 일방적으로 재산을 뺏기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가 퍼져나갔고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은 유럽에서 퍼지고 있던 계몽주의 사상을 이미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정책이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죠.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773년 인디언으로 변장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영국 배에 침입하여 홍차 상자 300개 이상을 바다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죠. 영국 왕실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하며 식민지인들의 길을 꺾기 위해 대규모 정규군을 파견하여 총칼로 강압적인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었죠.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식민지인들은 1775년 대영제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에 맞서 독립전쟁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선택하며 역사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식민지 군대는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민병대 수준이었고 세계 최강 영국군을 상대로 승산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조지 워싱턴은 현명한 전략을 택했죠. 영국군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 지구전을 펼친 겁니다. 영국은 본토에서 물자를 실어 나르느라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졌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프랑스의 참전이었습니다. 영국의 적이었던 프랑스가 식민지 편에 사서 군사적 지원과 자금을 쏟아부은 거죠.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가세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혔고 8년이라는 기나긴 사투 끝에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이 영국군을 격파하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겁니다.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세상에 알립니다. 독립선언문에는 단순히 영국에서 벗어나겠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혁명적인 선언이 담겨 있었죠. 이 문서는 단순한 독립선포를 넘어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에서 영국은 마침내 미국의 독립을 인정했고 13개의 작은 식민지가 모여 하나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고 미국이라는 신생국가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미국 국기에 그려진 13개의 가로줄 무늬는 당시 독립을 쟁취했던 13개의 초기 식민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립을 쟁취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에 불과했고 영토도 동부 해안에 치우친 좁은 땅이 전부였죠. 그런데 1803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프랑스는 끝없는 전쟁으로 인해 파산 직전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차라리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랑스가 제안한 루이지애나 전체 영토를 단돈 1,500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이는 역사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며 영토를 단숨에 2배로 늘렸죠. 하지만 영토가 넓어졌다고 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바로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유럽 강대국들의 눈에는 미국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신생국에 불과해 보였죠. 특히 독립 이후에도 영국은 대서양을 항해하는 미국 배들을 납치하거나 인디언들을 몰래 조종하여 미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등 끊임없이 신경을 긁으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미국은 1812년 영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선전포고를 하며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인 워싱턴 DC가 불타버리는 등 처참한 피해를 입기도 했죠. 3년 동안 이어진 이 전쟁은 결국 뚜렷한 승자 없이 끝났지만 최강국 영국과 대등하게 싸워 무승부를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는 이제 미국을 만만한 상대로 보지 않게 된 겁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은 더 이상 유럽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고립주의 정책을 선언하며 미국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지 말고 미국도 유럽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먼로 독트린을 선언한 거죠. 동쪽 해안에만 머물던 미국의 통치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광활한 서쪽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개척민이 황무지를 찾아 떠나는 서부 개척 시대의 화려한 서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개척의 역사 뒤에는 끔찍한 비극이 숨어 있었죠. 1830년 대통령에 오른 앤드류 잭슨이 인디언 강제 이주법에 서명하면서 원래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된 겁니다. 건국 초기에는 원주민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력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그들을 야만인으로 몰아세우며 1000km나 떨어진 척박한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가혹한 이동 과정에서 수천 명의 인디언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이 비극적인 길은 오늘날까지도
눈물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고 있죠. 저항했던 블랙호크 추장은 잭슨 대통령 앞에 끌려와서도 I am a man and you are another. 즉, 나는 인간이다. 그러나 당신의 눈에는 인간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듯하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앤드류 잭슨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격렬하게 대립하며 양당 체제가 굳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오늘날 민주당과 공화당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자 영토 욕심은 더욱 커졌고 미국인들은 국경을 넘어 당시 멕시코의 영토였던 텍사스로 대거 이주하여 사업을 벌이며 사실상 그곳을 점령하다시피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멕시코 정부와 이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자 텍사스에 살던 미국인들은 1836년 뜬금없이 독립을 선언하며 텍사스 공화국을 세웠고, 미국은 이를 배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기회를 엿봤죠. 결국 영토 분쟁은 1846년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대규모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멕시코는 군인은 물론 시민들까지 총을 들고 결사항전했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텍사스를 포함한 엄청난 크기의 땅이 미국의 영토로 귀속된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미국은 현재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되었으며, 멕시코는 국토의 절반 이상을 잃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죠. 이 트라우마는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가져온 땅에서 엄청난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금맥이 터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드는 이른바 골드러시가 시작되었고, 텍사스에서는 막대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죠. 미국은 멕시코로부터 그야말로 보물 창고를 넘겨받은 셈이었습니다. 1790만 명에 불과했던 미국의 인구는 불과 60년 만에 2천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노예제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죠. 남부 지역은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짐승처럼 부리며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던 북부는 인권 문제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예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두 지역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결국 노예제 반대를 외치던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의 주들이 연방을 탈퇴하며 1861년 비극적인 남북전쟁의 포화가 터지고 만 겁니다. 초반에는 남부군이 우세했습니다. 뛰어난 장군들과 고향을 지키려는 투지로 북부군을 연달아 격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북부는 인구와 산업력에서 압도적 우위가 있었고, 이 차이가 점점 전쟁에 반영된 거죠. 1863년 1월 1일, 링컨은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남부 지역의 모든 노예는 자유인이라는 선언이었죠.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참혹한 기록을 남겼지만, 1865년 북부의 승리로 미국은 다시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승전 불과 5일 후 비극이 일어납니다. 링컨 대통령이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남부 지지자였던 배우 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한 거죠.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흑인들에게는 땅도 돈도 없었고, 결국 많은 이들이 예전 주인 밑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죠.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100년 이상 계속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사들이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거래를 성공시켰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 비용 때문에 이 땅을 골칫덩이로 여기고 있었죠. 사람들은 눈 덮인 얼음 땅을 왜 사느냐고 비웃었지만, 훗날 그곳에서 막대한 금과 석유가 쏟아져 나오자 이 거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매입 사례로 칭송받게 된 겁니다. 국력을 키운 미국은 이제 태평양으로 눈을 돌려 1898년 하와이를 합병하고,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쿠바와 필리핀, 그리고 괌까지 손에 넣는 제국주의적인 행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이 미국에 참패한 건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미국은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 걸친 거대한 나라가 되었고,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침략당할 수 없는 천혜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해군을 보내려면 남아메리카 끝을 비행 돌아가야 했는데, 이게 몇 달이나 걸리는 거리였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의 운하를 뚫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콜롬비아와 협상을 벌였는데 1,000만 달러의 파나마 지역을 빌려주기로 합의까지 했죠. 그런데 콜롬비아 의회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돈을 더 달라며 계약을 번복해버린 겁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담한 결정을 내리죠. 콜롬비아가 안 해주면 파나마를 아예 독립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독립 세력을 배후에서 지원했고 1903년 파나마는 콜롬비아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독립한 지 불과 2주 만에 파나마는 미국에게 운하 건설권을 넘겨주게 되죠. 10년간의 대공사 끝에 1914년 드디어 파나마 운하가 완공됩니다. 이제 미국 해군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단 며칠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은 진정한 양대양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파나마 운하가 완공된 바로 그 해 유럽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자신들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받는 대가로 일본의 조선 침략을 묵인해주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맺는 냉혹한 국제 정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미략은 20년 가까이 비밀에 붙여졌고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1914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며 물건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싸우든 말든 우리는 돈이나 벌자는 태도였죠. 하지만 독일이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면서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첫째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민간 선박까지 공격한 것이었고, 둘째는 멕시코에 밀서를 보내 미국을 공격하면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이 침엄한 정보가 공개되자 미국 여론은 폭발했고 1917년 미국은 연합국 편에 서서 참전합니다. 미국의 참전은 순식간에 전황을 뒤집어 놓았고 1918년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죠. 자동차, 라디오, 영화가 대중화되었고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공장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찍어내는 바람에 살 사람이 없어지고 있었고 부의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주식시장은 실제 가치와 동떨어진 거품으로 가득 찼죠. 결국 1929년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며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도시의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처참한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국가의 개입을 선포했죠. 식민지가 없던 독일과 일본은 이 경제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고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무기만 빌려주며 지켜봤지만 영국의 처칠 수상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미국 차례라며 설득한 거죠. 루스벨트는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켜 영국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막기 위해 석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석유의 80%를 미국에 의존하던 일본은 궁지에 몰렸고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치욕의 날이라 불리는 이 공격에 분노한 미국은 즉각 참전을 선언했고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적들을 괴멸시키며 1945년 마침내 진정한 세계 최강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몰락했고 세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만 남았죠.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이념 대결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냉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며 전 세계 어디든 공산주의에 맞서는 나라를 돕겠다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죠. 전쟁으로 황폐해진 서유럽에 마샬 플랜이라는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62년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면서 3차 세계대전의 공포가 극에 달하기도 했지만 미국은 강력한 대응으로 이를 저지하며 핵전쟁의 위기에서 세상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양측이 타협하면서 겨우 넘어갔지만 인류가 멸망 직전까지 갔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냉전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지만 곳곳에서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베트남 전쟁이었죠. 공산화를 막겠다며 개입한 미국은 엄청난 병력과 최신 무기를 투입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975년 철수하면서 쓴맛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전의 충격으로 미국은 군사 개입에 신중해졌고 닉슨 대통령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아시아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는 유연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대탕트라는 긴장 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산권 국가들과 대화하고 무역을 시작했죠. 닉슨은 냉전의 상징이던 중국을 방문해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결국 1991년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소련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나긴 싸움은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70년 넘게 세계를 양분하던 냉전이 끝나고 미국은 지구상에 적수가 없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황무지에서 시작해 식민지의 고통을 이겨내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인이 되기까지 미국의 역사는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선택이 만들어낸 거대한 드라마와 같습니다. 250년 전 13개의 작은 식민지에서 시작한 나라가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냉전에서 소련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와 정치,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었죠. 물론 미국의 역사가 모두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원주민 학살, 노예제도, 인종차별, 제국주의적 팽창 등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불과 250년 만에 식민지에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역사는 좋든 나쁘든 세계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도, 대영 제국도, 그 어떤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이 거대한 제국은 앞으로도 세계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